특별히 세 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빨간 넥타이 호준석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그 왼쪽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새 손님으로 임승호 개혁신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은 앵떼허디 땡떼허디라고 해서 금지하는 것이 금지된 방송입니다. 타부도 리미트도 없는 방송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승호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속마음이 뭡니까? 뭐 속마음은 사실 언론에 나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속마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엔 단일화에 대한 것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저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지금 단일화를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단순히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데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단순히 전부 보수 지지층이라면 만약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그 지지율이 단순 합산으로 가능하겠죠. 근데 저번 동탄 모델에서도 봤듯이 민주당 표를 일부 묻고 국민의힘 후보를 주저앉히면서 저희가 당선된 거거든요, 저번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진영을 지지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차마 찍을 수 없다.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대안을 찾는 일부 진보 지지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만약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단순히 몇 더하기 몇이라는 합산으로 이것을 단순히 합산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정말 죄송하지만 손해보려는 정치를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본인들은 뭐 부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의 배출한 대통령이 계엄으로 시작되었고 탄핵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강한 지지세를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단일화라는 얘기를 꺼내려면 무언가 자신들이 이 정도 손해를 보겠다. 정말 다 내주겠다. 무엇을 내주겠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뭔가 맡겨놓은 듯이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품에 안겨라. 러브콜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당에서 쫓겨나고 이런 거를 떠나서 과연 최소한 협상을 하려면 협상 테이블을 깔려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협상 테이블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 그 이준석 후보 측이 상상하고 있는 어떤 협상 테이블이 생기면 거기에 마주 앉을 수는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근데 그 가능성은 뭐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얼마 전에는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8대 0으로 나는 게 공산당식 판결이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과 합쳐졌을 때 그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가져왔던 자산들, 강경한 태도들 을 다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테이블에 앉겠다라는 말씀으로 협상 테이블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협상 테이블을 차리려는 시도를 하려는 쪽에 최소한의 예의와 어떤 태도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속마음을 좀 말씀해 주시라 했더니 공식 입장을. 근데 이게 진짜 속마음입니다. 저희가 정말 무언가를 바라고 정말 국민의힘에서 이걸 줬으면 좋겠어. 김문수 후보가 이걸 줬으면 좋겠어. 라는 속마음을 의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속된 말로 정말 받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대표까지 해봤고 당대표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쫓겨났거든요. 본인들은 쫓겨난 건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속된 말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저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죠? 뭐 당대표라는 것은 이미 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 없는 자리고 뭐 해봤자 뭐 총리직 이런 것일 텐데 이준석 후보가 지금 뭐 해봤자 총리직이요? 그러니까 총리직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방금 그러니까 폄하한 것처럼 그쪽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게 총리 정도다. 정도다? 총리 정도다. 그래요. 수정할까요? 지금 총리직에 있는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네. 그 총리직이 지금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내줄 수 있는 카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총리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준석 후보는 지금 대선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대선 후보가 지금 뭐 총리직 받겠다고 뭐 제안을 한 건 아니지만 뭐 협상 테이블에 앉을 사람도 아니고요. 저희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측에서 내줄 수 있는 카드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뭐 여쭤보시죠. 어떤 카드를 줄 수 있는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임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그 이쪽에 계시는 호준석 선배 대변인이 여러 가지 감정이 표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대변인은 우리 임 대변인이 아마 선배일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저 국대입니다. 국대.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는 말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제 말은 푹 찌르고 오셨어요. 네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옆에서 안 할 거라고 예.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바로 옆에서 될 겁니다 해봤자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네. 지금 제가 임 대변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 출신이니까 네. 제가 기자로서 기사를 쓴다면 예. 테이블 차려질 수 있다는 부분이 귀에 들어왔죠. 예. 똑같습니다. 네. 김 선배님하고 앞부분은 이제 쭉 이제 들어왔던 얘기인데 네. 테이블이 차려지려면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말씀하셨다라고 하지만 기자들은 아마 그 부분의 기사를 쓸 겁니다. 네. 지금 이 얘기 들었다면 그래서 저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고 생물이다라고 하는데 네. 앞으로 상황이 변하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으로선 제가 보기에도 어려워요. 네. 지금 뭐 합쳐도 뭐 못 이기는 걸로 나오잖아요. 지금 네. 더더군다나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산술적으로 그게 다 그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네. 그렇지만 그런데 그 대목인데요. 나중에 제가 잃어버릴까봐 지금 그 대목이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네. 산술적으로 가령 이쪽이 30, 이쪽이 10인데 합하면 그게 40이 되지 않는다. 그게 산술적 계산에 대한 허점을 짚는 얘기잖아요. 대개는. 네, 네. 그런데 거꾸로 합하면 오히려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내서 30대 10이 합하면 40이 아니라 45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느냐? 지금 국민들의 그 인내가 네. 좀 임계점 가까이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인내냐? 뭐 어쩌라고요? 뭐 말씀이 과하시네요, 극단적이시네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 뭐냐? 그냥 정말 오만이에요, 오만. 이 중요한 대선 전인데도 대선 전 와중인데도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겁박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다 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이제 심한 일들이 펼쳐질 텐데 저는 이준석 후보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통 때 같은 대선이라면 네. 그래 뭐 계엄 뭐 탄핵 뭐 한 다음에 치러지는 선거니까 이번에 5년 동안은 좀 우리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이번에는 야당하고 넘겨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저는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는데 이재명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행정부 초토화, 입법부 초토화, 이제 사법부까지 초토화하려는 세력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의 5년을 넘겨줘도 되는 거냐 이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저는 그런 그 대의 명분이 그래도 우리가 그 단일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어떤 그 계기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네. 말씀드렸던 그 시너지 효과도 그런 면 때문에 국민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여기서 이게 빅 이벤트가 벌어진다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단일화의 카드라는 게 이재명 막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토론회에서도 저희 후보가 가장 공격한 거고. 근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라는 카드로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라는 카드로 싸울 거면 왜 이준석 후보로는 단일화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국민의힘에서 말을 하는 게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되어야 된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의 명분 카드가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라는 카드 하나라면 오히려 그 책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대선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습니까? 계엄과 탄핵에 의해서 일어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선거의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명분 싸움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더 명분이 있는 것이에요. 왜 계엄과 탄핵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탄생시킨 그 장본인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단일화 카드를 본인들이 가져가려는지 그 명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만약에 네. 오늘이 21일인데 말이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네. 내일 모레 금요일 날 23일이죠. 그날 저녁에 이제 사회부문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일이 토요일입니다. 네. 24일 토요일 한 뭐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기관 2군데, 네. 3군데 하루 동안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김문수와 이준석 양자를 놓고 여론조사를 한 뒤에 그 결과를 갖고 단일화를 하는 것이 특단의 대책이다라는 그런 제안들이 있다면 이준석 후보는 그걸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런 뭐 가정적 상황이긴 하지만 네. 마찬가지로 받을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건 이제 단일화 방식의 기술적인 방식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계속 명분이지 않습니까? 명분의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는 건 계속해서 이재명 막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을 막을 건데 왜 단일화를 해야 되냐? 우리는 계엄과 탄핵을 발생시킨 그 정당과는 단일화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저희의 명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대변인께요. 지금 이제 명분을 얘기하기에는 현실이 주는 중압감이 너무 크므로 네. 현실에 일단 집중을 해 본다면 가령 아까 죄송합니다. 말 한번 반복해 본다면 총리장도 주실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컨대 공천권 20장 지방선거에 광역단체 17곳이 있는데 네. 광역단체 공천장 5장 이건 뭐 제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상상하는 거니까 거의 뭐 협상 너무,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엄숙한 표정으로 듣지 마십시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거절할 수 없는 제안 뭐 이제 이런 거 간다면 이게 우리가 선거를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는데 내각 자리를 제안한다는 건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으므로 사실상 정확한 것은 공천권 이거를 당신이 여론조사에서 얻은 퍼센테이지만큼 공천권 퍼센테이지를 보장해 줄게 이런 건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거를 네. 언더 테이블 하지 말고 모든 기자들이 보는 데서 제안을 한다 이런 거죠. 그건 좀 예의가 없는 거. 모든 기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뭐 그게 공천권을 왜냐면 네. 이게 그 비밀리에 이면 네네. 각서를 쓰고 그러면 네네. 나중에 꼭 네, 뒤끝이 무슨 안 좋더라고요. 말씀인지는 알겠 뭐 기자들 이런 건 제외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저희가 이미 그걸 경험해봤잖아요. 당 대표라는 권한은 결국에는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굉장히 행사할 수 있는 자리예요.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네. 대통령을 갖고 있는 정당이었고 이제 야당이 된다는 전제 하에 드렸던. 그리고 말씀하신 거는 지금 신용 거래잖아요. 결국에는 현찰 거래가 아니라 그때쯤 지방선거나 총선에 갔을 때 이거 약속할게라는 거거든요.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이미 그걸 겪었어요. 본인이 이미 대선 지선에 승리하고 나서도 본인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받지 못했던 정당에서 현찰을 내놔라 그러는데 현찰은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찰은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논리에서 그 현찰의 예시로 이제 총리라는 것을 제가 예시로 든 것뿐이고 국민의힘에서 저희에게 줄 수 있는 현찰은 없어요. 근데 제가 뭐 현찰 신용거래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그만큼 합칠 수가 없다라는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현찰 주면은 단일화할 게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큰 정치인이죠. 미래의 우리의 지도자이고 그런데 저는 뭐를 얻기 위해서 뭐를 주면 뭐 이런 거래의 시각으로만 저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역사의 대의를 보는 거고 네.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는 거고 어느 방향이냐를 보는 건 저는 그런 부분에 기대를 거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어렵지만 계속 끝까지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무조건 우리 후보니까 그냥 들어와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가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민심의 선택 어느 쪽이 그래도 더 가능성이 있는가를 봐서 그것을 국민들께 물어서 여쭤봐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아니 우리가 종갓집이니까 너 무조건 들어와야지 그렇게는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치현 의장님.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목이 잠겼어. 원래 강 건너 불구경 할 때는 목이 좀 잠기는 겁니다. 그런데 네. 저 집은 아직도 단일화 얘기야?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얘기 있었지. 경선 때부터 단일화를 누가 공약을 내세우느냐 이것도 구경했지. 지금 불구경을 몇 번째 하는 거예요. 경선 과정에서 한 번 했지. 결선 투표 끝나고 나서 또 일주일 했지. 근데 이제 와서 또 단일화 그래 단일화 화두를 가지고 불 건너 구경을 한 3번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정말 속마음을 좀 우리 성 의장님 속마음을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뭐가 되든 우리는 상관없어입니까? 아니면 이준석 김문수 단일화는 막아야 돼라는 쪽입니까? 일단 불을 저희가 지른 적이 없고요. 방화범이 아니라 심각한 표정으로 그런 불을 저지른 적이 없고 저쪽에 계속 불이 나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쳐다봤을 뿐인데 네. 왜 자꾸 강 건너 불공강만 하세요라고 제발 저리신 건 아니죠? 아니 뭐 네, 아니 네, 네.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 그리고 이 단일화 협상 테이블인 줄 알았으면 제가 아닙니다. 협상 테이블 제가 아니에요. 주황색 넥타이로 좀 매달렸다가 왜냐면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약간 이준석 후보 그러니까
제3자가 될 수 없죠. 저는 민주당이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저는 봐요. 아 예. 네. 근데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하겠다고 창구는 통로는 열어놨어요. 열어놨다고 보십니까? 네, 본인으로 단일화. 아 본인으로 다녀. 네, 그렇죠. 아, 그렇지 그렇지. 정확하십니다. 네, 네, 네. 아까 이준석 대변인께서 말했잖아요. 대의. 예. 대의 이준석 후보한테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의라는 게 이재명 막아야 된다지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도 막아야 되지만 김문수도 막아야 된다가 대의예요. 네. 왜냐면 이준석 후보는 계속해서 내란 그 비상기업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계속 지적했고 그날 국회로 달려갔던 사람이고 찬핵도 계속 찬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에게 정권을 내주면 안 된다는 대의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나로 단일화하면 하겠다고 응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단일화의 그 길은 열려 있는 거고 실제 저는 여론조사 지표가 오늘 나온 게 그 YTN 의뢰하고 그 엠브레인 퍼블릭 예. 5월 18일부터 19일 동안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잘하시네. 그 조서에 그 다자구도로 하면 50대 36대 6 그러니까 예. 둘 합치면 42인데 네. 1 더하기 1이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김문수 양자 대결로 하면은 42가 안 나와요.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올라가고 김문수 후보는 39. 이제 그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했을 때 양자 대결에서 25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 분의 시너지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입장 이런 것들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없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거나, 그러니까 좀 새로운 사람을 원하거나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 비상계엄을 해서 명확한 비상계엄 잘못됐고 탄핵 찬성했던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이준석 후보 지지하는 지지층이 다수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김문수로 다 안 흘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단일화를 한준다 해서 뭐 지표가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정말 1 더하기 1이 뭐 정말 압도적으로 이기는 지표까지 나와. 그러면은 다 흘러가지 않아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 좀 고민을 할 텐데 지금 정도의 상황에서 굳이 나의 지지가 다 흘러가지도 않는데 그때 고민한다는 건 방해 공작을 할 텐데 이런 뜻입니까? 저희가요? 아니 저희는 불을 지른 적이 한 번도 저는 없다고 아무데나 지금 찌르고 불을 지른 적이 한 있으니까 번도 이해를 하시기 없다는 말씀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TV 토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가 TV 토론 한 날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완벽하게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아마 지금 추가로 나오는 여론조사를 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TV 토론 때 본인들이 김문수 후보 지지층을 좀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래서 그걸 좀 보려고 할 거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2차 토론하면서 두 자릿수까지 찍는다. 그러면은 단일화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죠. 좀 그리고 요번에 그 공보물 그 기혁신당 공보물 이준석 후보께 좀 소박하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완주의 의지가 보였다 저는. 돈하고 관계 있는 거 아, 아닙니까? 돈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 그 16P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16페이지짜리 네. 올 칼라. 올칼라. 네. 근데 8P만 해도 100억 단위 든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4P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 저는 개혁신당 진짜 완주. 왜냐면 제가 처음부터 개혁신당 좀 아는 사람들한테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돈 인쇄 비용 많이 들자니까 어떻게든 아낄 거야. 계속 얘기를 아낄 거라고 했거든요. 공보를 보면서 진짜 이렇게까지 아껴서 뭔가 완주의 역사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그 지역당에 내려보낼 돈이 제로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어서 그 제일 크게 세이브를 한다고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그런 여기저기 세이브할 부분들이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적 차원에서 쓰는 돈만 있을 그쵸. 뿐 나머지는 다 이제 가령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그 뭐 지역 당에도 이렇게 보조를 좀 해줘야 뭐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현실적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지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는 정치 앞으로 계속 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또 누군가는 계속 할 사람이니까 오점을 남기지 말고 단일화에 응하라라고 말하지만 이준석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서 10% 한번 찍으면 앞으로 본인 정치할 때 큰 자산이 되니까 성 의장님 말씀 또 희망사항이라고 하시려고 성 의장님 말씀은 결국은 단일화가 안 됐으면 하는 쪽에 좀 기울어져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니까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중립적으로 저희는 저쪽에서 불을 끄건 말건 저희의 길을 갈 뿐이고 오불관은 저희가 지난번에 될 것 같다,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 토론에 치고 나오면 저는 흐름이 바뀔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오늘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에서 흐름이 안 바뀐 거 보고 이거면 모르겠는데 약간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 그거 대변인께요. 예. 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자력으로 40%를 확실하게 돌파해서 40 중반에 가거나 혹은 이준석이 자력으로 10을 이번 주에 돌파를 하고 15를 막 넘나들고 이런 것이 나오거나 이제 어느 경우든 이준석 자력으로 15를 막 지나고 이러면 그때는 단일화 불가능.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40을 평균적으로 따져서 40을 돌파를 하고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단일화 가능성이 그나마 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능성이 예술, 정치는 생물이라는 게 네. 결국 그 부분이죠. 저는 40은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번 주말 지나서 다음 주 되면 네. 김문수 후보가 이제 40은 저는 넘을 거라고 보는데 네. 보수 결집이 좀 그 바닥에선 좀 체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영남 쪽에서도 그렇다고 하고 네. 김문수라는 사람이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실 잊혀졌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막연히 김문수 이름은 들어봤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예. 젊은 분들 중에는. 네. 근데 이제 다니는 걸 보니까 아 사람이 참 선하고 올곧고 아 그리고 경기지사 시절에 많은 성공들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알려져가는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다음 주쯤 되면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40이 넘고 하면은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요. 제가 이준석 그 후보라면요. 그냥 진짜 저랑 이름이 같은 제가 이준석 후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6에서 8이 계속 나와요. 근데 완주에도 6에서 8 정도로 해서 끝나요. 저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좀 의심스럽거든요. 계속 그 정도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2012년부터 국민들에게 알려졌었던 검증을 받았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완전 새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선 완주하는 거 하고 지금 보수에서 어쨌건 단일화를 해서 극적인 단일화를 해서 국민의힘에 들어갔을 때 그때 국민들이 보수 지지자들이 이준석에 대한 평가가 어느 쪽이 더 높아질까? 그래서 만약에 지더라도 대선을 지더라도 그 다음에 있어서의 보수의 그 다음 주자를 찾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 안에 있었던 무슨 한동훈이든 안철수든 이런 분들도 이제 거기에 그 경쟁을 할 것이고 그런데 그 안에 이준석 후보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그 가치가 더 높은가? 아니면 밖에서 6에서 8%를 얻고서 여전히 밖에 있을 때의 가치가 높은가? 저라면 그 고민을 해볼 것 같고 저라면 후자의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임성호 대변인께요.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람들이 날짜를 두 개를 지금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24일, 하나는 28일. 두 날짜가 공교롭게도 2차 TV 토론이 끝난 다음 날 그리고 3차 TV 토론이 끝난 다음 날 이면서 동시에 하나는 전자는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날이고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사전투표하기 전날입니다. 그래서 24일, 28일 두 날짜가 단일화를 만약에 한다면 유의미한 날짜다. 이제 그래서 두 날짜를 꼽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결국에는 한다면이라는 가정이 성립할 때 예. 나오는 날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저희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도 결국에는 철저히 국민의힘에 계시는 분의 시각이죠. 사실 이준석 후보가 처음 당 밖을 나와본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바른정당에서 청년 대변인이라는 것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예. 이준석 후보도 바른정당 때 있어보고 바른미래당까지 가보고 그 뒤에 이제 다시 국민의힘을 들어갔다가 나온 상태잖아요. 네. 저희끼리 공유되는 의식은요. 만약에 그때 바른정당 후보였던 유승민 당시 후보가 조금 더 바른정당을 유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 당원의 어떤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나 당원들의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라는 것을 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누구보다 이준석 후보에게 가장 먼저 몽둥이 들 분이거든요. 실제로 확인된 게 개혁신당 창당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합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내부적으로 이준석 대표 굉장히 많이 비판했고 그분들도 상당히 많이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건 단순히 뭐 이재명 후보 막자 대의 이런 것이 아니라요. 지금 본인들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과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단일화를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마이너스는 이분들의 영원한 저주이자 이분들의 영원한 원망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마이너스로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플러스로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아니 지금 단일화 해가지고 대의 명분으로 이재명 후보를 마냥 막으면 다음 기회를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가 정확히 국민의힘 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했던 말입니다. 가처분 국면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네가 한번 참아라, 네가 한번 내려놔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개혁신당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그냥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종의 겁박 카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말씀 충분히 수긍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저희 중도층이나 저희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저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국민의힘은 지금 그 김문수 캠프는 계속 어디 찾아가서 읍소하고 애걸하고 간절한 마음을 간곡하게 표현하고, 심지어 하와이에 4명이 쫓아가가지고 또 오스메를 2번 붙잡고 반응은 시원찮은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오늘 오후에 또 뭐 안철수 또 위원장 보내서 또 오스메 또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는 계속 어디든가 찾아가서 이렇게 그 간절한 뭔가를 표시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는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찾아오는 사람 손님 맞이하기 바빠. 그냥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와서 갑자기 숟가락 들고 와서 같이 장구 치면서 이렇게 잔치집에 합류하려고 하는 그런 손님 맞이하는 느낌이고, 대신에 이준석 후보는 뭔가 좀 이렇게 소를 자꾸 빼려고 하는 느낌? 찾아와도 조금 심하게 말하면 뺀질거리는 느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건 그냥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 계속되면, 예, 그런 내면 왜냐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 아침에도 매우 간절한 메시지가 가고 있는데, 네.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나는 변한 거 없어, 내놓을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면 그 중도층에 있는 또 20대 남성을 포함한 젊은층들, 글쎄요 어떻게 볼까요? 그런 건. 저는 30대 남성인데요. 말씀드리면 30대 언제부터 되셨습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원래 나이로 32고 아직 생일이 안 돼서 지금 이제 막 30인데 항상 20대 모습만 저희가 아유. 언론에서 보는 느낌이 있어서 농담 드렸고 네. 뺀질거리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찾아왔죠. 네. 찾아와서 예전에 이준석 후보 같았으면 굉장히 좀 날쌘 반응을 보였다든지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학식을 지금 보니까 같이 먹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뭐 손을 빼는 모습이다라는 표현은 뭐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손님이 찾아오는 모습은 사실 권력의 일종의 뭐 아직까지 정권이 이동되지는 않았지만 권력이 지지세가 강하게 나타낸다라고 분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설득에 있어서 이뤄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간절하게 이렇게 찾아다닌다라는 게 저희가 지적하는 국민의힘의 잘못된 선거 전략이에요.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요새 방송 패널들 방송 패널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요. 첫 번째 헤드라인이 거의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왜 저런 방식의 유세를 할까? 두 번째는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 갑자기 김용태 위원장께서 설야영 씨 카드를 꺼내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후보가 보이지 않고 결국에는 간절하게 찾아다니는 모습만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를 막고 싶으면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뭐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해서 그 지적하는 과정에서 김문수가 대안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홍준표 시장에게 있는 지지 세력과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있는 지지 세력을 조금씩 플러스 해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인데 그 플러스 하려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표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기자님께서는 중도층이 저런 걸 보면서 이준석 후보에게서 빠져나가지 않을까를 걱정하시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도층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자생 능력이 없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다른 당이라서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도 본인만의 선거 전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뭐 누구 찾아가고 특사까지 보내는데 사실 대선 2주 남은 시점에서 그 캠프의 핵심 인력들이 하와이로 나가가지고 누구 설득할 단계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자신만만한 모습이 항상 형님들이 좀 주눅이 드신 것 같아요.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을 하면 안 되는 또또 불구경하시네요. 이럴까 아니 봐. 예. 그게 아니고 예. 지금 말씀하신 개혁신당에서 최근에 손님이 두세 명이 한꺼번에 오셨잖아요. 손님 맞이 잘 하셨습니까? 허은하 전 아, 대장님, 예. 뭐, 문병호 뭐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쵸 문병 김용남 의원들.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뭐, 김용남 근데 뭐 의원. 네. 그분들은 뭐 이 손님 맞이하는 분들이 맞이했고요. 저는 손님 맞이 전문은 아니라서 아, 네. 제 담당은 아닌데. 예. 근데 그 너무 좋으세요? 뭐 얘기를 해도 이상하고 뭐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저는 그 이 홍준표 전 시장을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한테 김문수 후보가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네. 되게 부적절하다 보는 게 약간 학폭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학폭 가해자가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자꾸 피해자들을 찾아가는 느낌이거든요. 가해자는 영화 보러 가 있다. 영화 보러도 가 있고 그 가해자 무리 한 명은 뭐 아직도 뭐직 유지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딱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30년 동안 국민의힘에 정치하면서 나는 바깥에서 고생하고 다녔는데 권세를 누린 사람들, 권세를 누린 권영세, 뭐 권성동 이런 사람들 딱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딱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 여전히 그 원내대표직 유지하면서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찾아가서 이야기한들 하와이까지 갈 필요 뭐 있나요? 사실 그 홍준표 전 시장이 지적한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사과하고 뭔가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서 후보 경선 나왔던 사람들이 사과하고 아니면 뭐 기득권을 내려놓는 포기 선언이라도 한다든가 그러면은 홍준표 전 시장한테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이 찾아가서 인간적 뭐 도의적으로 막 설득하려고 하는 그 근본적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거기에서 그냥 찾아왔다고 마음을 돌리면 그 사람의 정치적 그거는 뭐 정계 은퇴하셨다고 국민의힘에서 정계 은퇴하셨다고 합니다만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이준석 후보를 김문수 후보가 찾아간다고 이준석 후보 쫓아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성이나 그 사람들의 뭔가 사과나 공식적인 입장도 하나도 없는데 가해자는 그냥 떵떵거리면서 아직도 하고 있고 가해자가 아닌 지금 후보가 가가지고 뭔가 단일화하자 아니면 안철수 후보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안철수 후보도 피해자죠. 피해자가 가가지고 나도 피해 받았는데 괜찮아 이러면서 얘기한들 피해자의 마음이 풀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후보를 정말 설득하고 싶었으면 정말 단일화하고 싶었으면 김문수 후보도 사실 경선 때부터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가 아니라 이준석 단일화 안 하면 우리 못한다, 못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당사자들 사과하거나 뭐 해라. 그때부터 조치를 취했어야죠. 근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막판에 좀 아쉬우니까 그렇게 하면은 피해자들이 마음 안 돌립니다. 네. 이럴 것 같아서 제가 내가 뭐 하면 네. 아무런 리액션도 안 해주시고 다음 분 단호하시네. GPT 느낌. 제가 GPT도 이렇게 대답 안 해요. GPT도 정말 좋은 생각이 감성이 많아요. 생겼어요. GPT는. 좋은 말씀이세요. 네. 이 원래 진행이 코멘트 하는 게 적절하지 않더라고요. 권재석 대변인께서 예. 방금 이 성친 의장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그 가해자 그분 얘기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예. 언제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은 재판 받고 있고 어쩌면 그거 만약에 유죄 판결 나오면은 진짜 형도 사실일지 모르는 거고 네. 대통령직도 파면됐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 얘기 가지고서 우리가 미래의 5년을 결정하는 대선에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선거는 결국 사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저도 이제 똑같이 그 어제 TV조선 출연했는데 한동훈 대표 얘기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 하와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우자 토론 그 얘기하고 했어요. 근데 저도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언론은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속성이. 네. 사실 지금쯤은 이제 보통 선거 같았으면 그분들 얘기는 안 나오고 이제 후보들 얘기만 나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밖에서 어떤 이슈가 되고 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언론은 그분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저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거는요. 김문수 후보의 선량함 그리고 내면의 단단함 네. 평정심 이런 거예요. 예. 전 사실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좀 깊은 인상을 받거든요. 네.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것도 그렇고 며칠 전에는 이제 서울역 집중뉴스에 끝나고서 네. 식사 자리를 한번 했는데 네. 그때도 제가 좀 가까운 자리에서 보면서 이분이 진짜 인격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수양이 돼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마음이 진짜 선한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 보내서 설득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누가 경쟁했던 사람이 하와이 가가지고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는데 그거를 사람 보내가지고 그거 한다? 그게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공학적으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감정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그런 면들 때문에 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평정심을 딱 유지하더라고요. 그 혼란스럽고 그런 와중에서도 전혀 그 요동하지 않는 것 같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되게 진심으로 대해주면서 얘기 끝까지 다 듣고 그런 장면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굉장히 내공이 있는 그 지도자이구나. 저는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저희 방송에 모셨을 때도 그렇고 TV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는 상대편이 어떤 공격을 해왔을 때 그것을 순발력 있게 받아치는 이게 이분 DNA 몸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공격은 공격들 일단 음미를 하고 또 이제 할 얘기를 또 하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신 거지 그걸 막 치고받고 이런 내 왼쪽 밤 그래 일로 와 너 오른쪽 밤 이런 그런 마음이 아예 없으신 분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구로구 오류동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바로 가까운 곳에 구로구 개봉동에 예. 한일 도르코 자리가 있어요. 네, 지금은 네. 없는데 예. 거기가 이제 김문수가 젊었을 때 보일러공으로 들어가서 노조위원장을 했었던 곳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 거기서 같이 일을 하셨던 그 당시 여공이었던 분이 저희 아파트에 이제 그 동대표예요. 저랑 다른 예. 동인데 네. 저는 몰랐죠 그분을. 근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예. 얘기를 하셔서 내가 김문수 후보랑 그때 거기 같이 일했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항상 이제 분홍색 셔츠에다가 감색 바지 입고 다니고 검소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노동자들을 챙겼대요. 그렇게 챙겼대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노조가 돈이 없으니까 회사에서 노조 가입하면은 자른다고 하니까 정식 가입을 못 하니까 노조비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가끔 단합대회를 가는데 짜장면을 먹는데 혼자 못 먹고 있대요. 돈 아끼려고. 여공들은 이제 그 짜장면을 사주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저 사람은 참 존경할 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김문수 후보님 좀 꼭 좀 잘 도와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이제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TV조선 나갔을 때는 이제 개혁신당의 다른 대변인이 오셨는데 그분이 김문수 지사를 모셨었대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근데 재선 시절이었는데 집에 뭐를 이제 서류를 갖다 주라고 해서 설란영 여사한테 갖다 주러 왔는데 임대 아파트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 재선 경기지사인데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하면은 또 설란영 여사도 그렇게 사람을 정말 마음으로 대하면서 잠깐 앉으라고 그러고 뭘 또 대접해주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느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25평짜리 아파트 하나가 전 재산이지 않습니까? 봉천동에. 그건 좀 무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국회의원을 3번 하고 경기도 지사를 2번이나 했는데 아직도 24평짜리 그것도 비싸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는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없다는 건 아닙니까? 유능하니까 경기지사 시절에 임대 아파트였는데 그 이후에 그래도 자가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YTN 30년 다녔는데 저는 오류동에 아파트 한 채가 다예요. 그게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자랑은 아니지만 안 돼요. 부끄럽진 않습니다. 저 월급 받아서 세금 내고 가족 수평하고 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어디 보면